이번 달 21일 미국 연준이 빅스텝 밟고 나오면 한국 경제 및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버텨질 수 있나요? 아니면 엄청 악영향이냐? 일단 첫 번째, 지금 아직도 연준 회의 결과는 발표되진 않았는데 이제 연은 총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 해라. 오늘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베이비 스텝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빅스텝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더 막 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은 총재도 있고, 그만큼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은 베이비 스텝보다는 빅스텝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왜? 저번에 2월 1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월 2일이죠. 이때 베이비 스텝 발표했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고 전월 대비로 꺾여가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전월 대비로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올라갔고, 여기에 추가로 근원 물가 역시도 튀는 현상이 나왔다. 그랬을 때 다른 건 둘째치고 저희가 근원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물가는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유가가 올라간다. 요거는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기서 수급 문제가 생기죠. 또 오펙에서 장난질 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한 10만 배럴 감산하겠다, 한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러면 유가가 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유동성이 풀렸다. 유동성 풀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은 얘는 금리 인상으로 잡아야 한다. 요거는 확실한 거죠.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으로.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냥 물가 예상치만 높아진 게 아니라 근원 물가가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 풀어서 인상했던 것들,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2월쯤에 파월이 예상한 바로는 이쯤 되면은 이제 유동성 풀어가지고 했던 것들은 이제 점점 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양적 긴축을 예전에 얘기한 만큼 못했어요, 사실. 원래 지금쯤 되면은 코로나 때 풀었던 거 거의 다 빠졌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하고 금리 인상만 조금 더 강력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우리가 풀었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이니까 이쯤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근원 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근원 물가가 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고 여기서 베이비 스텝을 하냐 빅 스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인데, 자, 일단은 베이비 스텝보단 빅 스텝에 무게를 준 이유가 근원 물가가 오히려 튀었죠.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이나 동결을 할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눈에 띄게 보여야 하는데 경기 침체가 미국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봤을 때 고용률도 양호하고 실업률도 양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스텝을 할 명분이 점점 더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스텝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시장에서 도는 예상도 빅스텝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줄이려고 하죠.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주식쟁이들 무조건 금리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베이비 스텝 한다, 빅 스텝 안 할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여태까지 빅 스텝 할 때도 베이비 스텝 동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주식쟁이들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을 주식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미국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근데 미국에서도 시장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금리는 지금 연준이 5.5%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6%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국 경제 및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 경제부터 봐야 되겠죠. 부동산은 경제를 보면은 그 뒤에 부동산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까이긴 했어도 환율은 아직 상승세에 가깝죠. 그랬을 때 한국 정치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저기는 이자를 더 주는데. 근데 저기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금리 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환율이 튀죠. 환율이 튀면은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이었을 때 100달러짜리 물품을 사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이죠. 근데 이게 1300원으로 튀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이 된다. 그럼 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디서? 수입 물가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당분간 굉장히 안 잡힐 거예요. 한은의 예측은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 한 5.5%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상황이 반전이 돼버렸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예측한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금리 더 올라가고 상단 더 올라가고 물가 상단도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은 굉장히 좋지 않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요걸 봐야 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왜? 두 번째 이유를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라하 그룹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 라하 그룹에 성장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국인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환율이 막 1200원에서 1400원까지 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 주에 1000원이었는데 한 주에 1100원까지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1000원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1100원인데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6분의 5달러죠. 여기는 14분의 11달러예요. 어느 쪽이 더 커요? 통분해 보면 나오죠. 14분의 14. 그 다음에 6분의 6. 그러면은 위에는 분자가 70이 되고 여기는 66이 돼요. 70에서 66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빠져나가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오를까요? 주저앉겠죠. 내국인들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하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금이 줄어들죠. 플러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출은 싸게, 수입은 비싸게. 그래서 박리다매가 되는 시절이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박리다매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그 플라자 합의 전에 일본, 그 시대에 아시아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리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죠. 반도체가 싸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수출은 싸게 하고 수입은 비싸게 하는데 크게 박리다매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늘어나고 그 정도다 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즉 이윤이 감소하다 못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즉 무역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번째, 회사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여기에 이윤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수순은 뭐예요? 투자를 줄이고 복지를 줄이고 신규 사원을 뽑는 걸 줄이고 퇴직을 권고한다든가 또는 아니더라도 연봉 동결 또는 인상폭을 줄이게 되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인상폭이 줄고 그래서 소득 상승폭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즉 이게 실질소득 감소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심화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경제가 보이죠. 이거 굉장히 단순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복잡스럽게 들어가면은 너무 터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진 다 제외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러면은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데 실질소득이 감소가 심해진다. 자, 실질소득 감소가 심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소비 지출. 소비 똑같이 하더라도 소비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소비 지출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저금,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즉 갭투기 하는 사람들도 투기를 꺼리게 되는 거고 저금, 저축, 여윳돈이 줄어드니까 여윳돈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DSR이 지금 60%인데 40%밖에 안 나오죠. 그럼 요걸로 내 집을 어떻게 사겠냐. 그러니까 이 전체는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에 살 수 있는 수요가 100명이고 10명이고 10억에 살 수 있는 수요가 10명이고 8억에 살 수 있는 수요가 50명이고 그 다음에 6억에 살 수 있는 수요가 150명이다. 그러면요 그 전에 10억에 살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10억대의 거래가 됐지만 이 중에서 한 5명이 샀다는 거예요. 22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그래도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 8억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5분의 1만 거래해서 1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6억까지 떨어졌어요. 요 중에서 6분의 1이 거래가 돼가지고 25명이 샀어요. 그러면은 보기에는 거래량이 2배가 됐네? 거래량이 2.5배가 됐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살 수 있는 수요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막상 봤을 때는 50%가 샀다면 이제는 20%밖에 안 사는 거고 이제는 6분의 1이니까 16.7%밖에 안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심리가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났다? 이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이게 심리가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되는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늘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이 수요마저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여력 안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여력은 되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부담할 바에는 차라리 안 산다. 이런 수요들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아직 이거밖에 안 살아났어? 그리고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 나도 안 사! 하고 투기꾼들도 안 들어오는 거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영향이냐 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요거보다 더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DSR을 30%나 20%로 줄인다. 이 정도 강력한 정책이 아니라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만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아니 지금 미국에서 저런 상황인데 무슨 벌써 심리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부추기냐 이런 게 답이 나와요. 물가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안 잡힐 거고 올해 내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절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